밤중에 눈을 뜬 이 낙제생은 자기 위에 앉아 장난스럽게 웃으며 신성한 서비스가 잠을 깨웠냐고 묻는 사악한 마녀를 발견합니다. 못생기고 활기 없는 게임 개발자가 자신의 게임 속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일요일 아침, 스즈키가 전 직원이 그만둔 후 남겨진 게임 디자인 코딩을 마치기 위해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고 불평하며 직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스 코드의 문제를 해결하고 버그 수정을 시작하려는 순간 맥도날드 상사가 나타나 회사가 작업 중인 다른 게임의 난이도를 낮추라고 요청합니다. 스즈키는 처음에는 그것이 목표 고객에게 게임 경험을 망칠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지만 고객의 직접적인 주문이므로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초보자를 위한 스타터 팩의 폭탄 3개와 지도를 추가하는 동시에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을 클리어하는 희귀 업적을 추가하여 숙련된 플레이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료는 그 아이디어를 승인하고 자리를 뜨면서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합니다. 스즈키는 휴식을 취하고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데 멀리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를 돕기 위해 다가가지만 아이 엄마가 나타나 납치범으로 오해받는 것을 면한다. 그날 밤 스즈키는 MMORPG 게임의 버그 수정 작업을 계속한 후 상사가 요청한 다른 게임 기능 작업에 들어간다. 그는 프리덤 판타지 라이프 게임에 접속하여 밤새도록 버그 수정 작업에 매달린다. 인정해야겠다. 형은 게임 개발자로서 꽤나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회사에서 일한 끝에 스즈키는 모든 게임 버그를 수정하지만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순간 동료가 월드의 아이템 복제 버그를 알려주며 즉시 수정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밤낮으로 일하지만 자신만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와 같은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 모든 것을 패치하자마자 그는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지만 다른 세계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스즈키는 버려진 생명 없는 계곡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모습이 10대 시절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당황합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게임의 데스마치와 월드 세계관 속에 들어가는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며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는 이제 마음으로 게임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세계에서는 그가 항상 개발자 테스트 캐릭터로 사용하는 이름인 사투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그를 사투라고 부르겠습니다. 사투는 지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용의 계곡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틈새 아래에서 적이 접근하고 사투는 자신의 인벤토리에 폭탄이 3개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상사의 지침에 따라 이전에 변경했던 내용을 떠올립니다. 지도의 50레벨 정예 리자드맨 군대가 사투의 위치로 접근하여 그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감지됩니다. 1레벨인 사투는 3개의 폭탄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지만 불행히도 폭탄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인 브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수십 개의 운석이 떨어져 모든 리자드맨에게 떨어지며 섬멸하고 사투는 엄청난 경험치를 얻어 용의 계곡 정복자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투는 깨어나지만 중상을 입은 리자드맨 한 마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투는 목숨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리자드맨은 그에게 검을 던지며 남자답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투는 검을 집어들고 단 한 방만 맞히면 된다는 생각으로 싸웁니다. 게임 개발자답게 그는 독특한 전략을 떠올리고 프리스비처럼 검을 도마뱀에게 던져 절단하여 파괴한다. 그는 이 악몽에서 언제 깨어날지 궁금해하며 문자 그대로 이 세계에서 로그아웃하여 스스로 깨우려고 한다. 하지만 로그아웃도 저장 버튼도 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그는 꿈이 끝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기로 한다. 그는 도마뱀 인간들에게 입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을 알아채고 자신의 능력치가 변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능력치 메뉴를 열어 현재 레벨이 310이고 모든 능력치 포인트가 최대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스킬면에서 사투는 자신이 운석 포구 스킬을 잠금 해제한 것을 알아채고 거리에 상관없이 사용해보는데 거의 핵폭발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다. 그는 재빨리 그 지역에서 도망치며 일본의 오펜하이머로 불리고 싶지 않아서 그 스킬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많은 고생 끝에 사투는 목이 말라 물을 찾아 보관한 메뉴를 열고 도마뱀 인간들의 전리품에서 무한물 주머니와 수많은 다른 아이템들을 발견한다. 주머니에서 물을 마신 후 다시 보관 메뉴를 살펴보니 많은 돈과 상당히 비싼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지인처럼 보이기 위해 성스러운 장비를 착용하고 모든 기술을 레벨업합니다. 그는 잠을 잡니다. 이미 자고 있는데 꽤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다음 날 아침 그는 전사의 요새로 여행하기로 결정하고 가는 길에 숲속의 많은 신화 속 생물들과 만납니다. 하루가 더 지나고 사투는 시류시 외곽에 위치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용이 나타나 주인공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사투는 큰 타격을 입지만 모든 능력치가 최대치라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용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용은 도망칩니다. 안타깝게도 사투의 주먹 방향 때문에 용이 수백 명의 주둔 군인들 쪽으로 날아갑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사투는 자신이 만든 난장판을 수습하려 하지만 군인들이 이미 용을 스스로 처리하며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글쎄요. 크세나 마리엔탈이라는 소녀가 용에게 낚아채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덕분에 사투는 그녀의 구세주가 될 기회를 얻습니다. 크세나를 추락사로부터 구출한 후 사투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크세나는 자신이 시류 백작 휘하의 13레벨 군사 마법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17세 처녀임을 잊지 않고 언급하며 호색한 주인공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크세나의 친구들이 곧 나타나 이 낯선 남자로부터 그녀를 구출하려 하고 사투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사투는 자신이 상인이라고 주장하며 속임수와 설득 기술을 사용하여 두 기사에게 여행 중 길을 잃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납득시킵니다. 상인들을 돕는 것이 규칙이기에 제나의 기사 친구들이 사투를 시류시티까지 호위해주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제나는 자신이 갑작스러운 운서구 혹은 그들이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숲으로 파견된 조사반의 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원거리에서 이미 병사들이 처리한 용의 시체를 지나갑니다. 병사들은 갑옷과 망토를 만들기 위해 가죽을 채취하고 있으며 고기는 서쪽 마을의 노예들에게 먹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노예가 있다는 말을 들은 사투는 이 도시의 통계를 찾아보고 여기 거주민의 거의 20%가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사는 많은 종족들 중에 엘프가 한 명 있는데 400살 먹은 여자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쨌든 도시에 도착하자 제나는 사투에게 그곳에 머물 계획이 있는지 묻고 호텔에 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도시에 그를 내려주고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보고를 하러 떠납니다. 제나의 기사 친구 이오나에 따르면 사투는 상인 면허증이 필요하고 이오나는 그에게 면허증을 발급받을 곳으로 데려갑니다. 사투는 자신을 등록하기 위해 마법의 돌에 손을 대고 등록 담당자는 사투의 오래된 정보를 보여주며 그를 1레벨로 분류합니다. 서류를 건네준 후 등록 담당자는 사투에게 10일짜리 도시 입국 비자도 주며 더 오래 머물고 싶으면 시청에 연장 신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등록 담당자는 또한 만약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적발되면 은화 3개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투는 엄청난 부자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으니 사투는 마을을 탐험하러 가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가슴을 그의 몸에 부딪히며 그를 방문객으로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호텔에 머물도록 고집하며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이상한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볼 텐데 사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녀가 마르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급 평민이자 미성년자인 그녀는 그래서 사투는 그녀를 따라 호텔로 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마르타의 어머니, 여관 주인인 다소 통통한 여자를 만나고
사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40파운드만 더 가벼웠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사투는 앞으로 10일 동안 숙박하기로 하고 은화 2개를 지불합니다. 그는 마르타의 어머니에게 음식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직접 만든 퀴슈를 대접합니다. 마르타의 어머니는 별똥별이 악마왕 때문이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친 상인들이 비운 방들을 청소하라고 마르타에게 시킵니다. 별똥별을 떨어뜨린 건 사투였지만 그는 당연한 이유로 모른 척하며 마르타의 어머니에게 이 세계의 악마왕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70년 전에 악마왕이 존재했지만 영웅이 그를 물리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사투에게 마왕이 부활하더라도 먼저 나라 반대편에 있는 미궁 도시를 공격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도시 근처 용의 계곡에 사는 용들을 마왕보다 더 걱정합니다. 키슈와 양배추를 먹은 사투는 마르다와 함께 마을로 나갑니다. 브로는 반인반수를 보고 흥분하지만 그 반인반수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대우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두 수인 소녀들을 괴롭히기 전에 사투는 나서서 자신이 그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소지품을 돌려주며 앞으로는 거리에서 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도와준 후 그는 걱정스러운 마르다를 봅니다. 마르다는 왜 이 이상한 상인이 반인반수들에게 친절하게 구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반인반수들은 100년 전부터 농부들과 사냥꾼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들의 땅을 정복하자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어쨌든 사투는 옷을 몇 벌 사고 마르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머리핀도 하나 삽니다. 마르타가 그에게 동네를 구경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면과 가발을 파는 가게를 발견합니다. 이런 소품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 수학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착용하는 것입니다. 용 가면은 건강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가져다 준다고 하고 금발 가발은 영웅의 친구로 코스프레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르지 못해 사투는 가면과 가발을 둘 다 삽니다. 여관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7명의 노예를 태운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중 한 명이 사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아리사입니다. 망명된 마녀이자 미친 공주라는 칭호가 그녀가 중요한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사투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마르타가 일하는 여관으로 돌아가 마르타의 여동생이자 여관 관리인인 유니를 소개받습니다. 저녁으로 마르타는 사투에게 멧돼지 스테이크, 야채 수프, 싼 와인, 그리고 물을 제공합니다. 사투는 오랜만에 신선한 고기를 맛보며 음식을 칭찬합니다. 배를 채운 그는 호텔방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반추합니다. 그는 이 꿈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꿈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일까요? 마치 게임 같지만 로그아웃도 저장도 할 수 없어. 결론을 내릴 만한 정보가 부족했던 사투는 도시 외곽으로 나가 이 기묘한 모험을 즐기는 데 집중한다. 속으로는 자신의 현실이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다음 날 아침, 마르타가 사투를 장난스럽게 깨우며 그의 여자친구가 왔다고 놀린다. 궁금하고 약간 어리둥절한 사투는 누군지 보러 밖으로 나가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기다리는 젠나를 보고 기분 좋게 놀란다. 그는 그녀가 정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오늘 근무가 아니라서 평상복을 입었다고 설명한다. 요점은 젠나가 사투에게 도시를 구경시켜주고 싶다는 것이다. 행운을 느낀 사투는 젠나의 배려에 감사하며 비공식 데이트를 함께하기로 한다. 두 사람은 북적이는 거리를 거닐며 만나는 모든 맛있는 간식을 맛본다. 젠나는 반응하기도 전에 사투가 사에르 유페티라는 채식 크로켓을 사서 분수대 옆에서 함께 먹는다. 그들은 검은 미소로 코팅된 튀긴 박쥐 날개를 전문으로 파는 노점을 발견한다. 반신반의하지만 사투는 그들에게 2개를 사는데 갑자기 달려오던 아이가 제나와 부딪히면서 미소소스가 제나의 셔츠에 튀긴다. 제나는 어머니에게서 빌린 블라우스라 망연자실하며 얼룩을 지울 수 있을지 걱정한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마법사가 나타나 간단한 청소 마법으로 얼룩을 제거해주겠다고 한다. 지마나라는 여자는 일상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좁은 골목으로 데려간다. 소프트워시라는 마법을 사용하여 제나의 블라우스를 청소하지만 접게 되고
제나와 사투 사이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다. 마법사는 제나의 옷도 재빨리 말려주고 두 사람은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사투는 마법 주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익히고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주문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운서구 주문을 어떻게 배웠는지 설명이 되네요. 두 사람은 모험을 계속하고 사투는 목격한 마법에 매료되어 제나에게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나는 어린 시절부터 수년간의 주문 연습과 연구가 필요한 길고 힘든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제나는 언젠가 마법으로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사투에게 왜 마법을 배우고 싶은지 묻고 사투는 여관에 좋은 목욕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목욕을 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고민을 이야기하며 일상 마법을 배우면 삶이 훨씬 편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어이없어서 웃음을 터뜨리고 심지어 그를 바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시장을 계속 걸어가다가 마르타의 어머니를 위한 선물로 스킨케어 연고를 사러 가게에 들릅니다. 마르타 어머니는 그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시의 대부분의 장소를 둘러보았으니 제나는 사투에게 다음에 보고 싶은 특별한 곳이 있는지 묻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사투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젠나를 도시 성벽 꼭대기로 데려가 상쾌한 바람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투는 저 멀리 풍차를 발견하고 젠나는 그것을 변형시켜 침입하는 용들에 대항하는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차를 보러 가는 길에 성검을 든 영웅이 마왕과 싸우는 모습의 초상화가 있는 팔레온 사원에 들릅니다. 영웅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주면 검이 파랗게 빛난다고 합니다. 절묘한 암시군요. 팔레온 여신을 섬기는 사원의 여사제 오르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젠나의 연애에 대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대화 후 젠나는 다음 목적지인 풍차로 가는 마차를 준비합니다. 한편 사투는 이 세계의 영웅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자신에게도 어떤 칭호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상태 메뉴를 열자 그는 자신의 프로필에 신살자와 용살자 같은 칭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게임 로그를 확인하며 놀라움은 더 커집니다. 그는 운석 폭풍 마법을 시험하던 중 용의 계곡에서 고독과 카그와라는 용신들을 물리쳐 이 칭호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사실상 불법 해킹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투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껴 실수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치트 코드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곧 풍차에 도착하고 크세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며 과거의 어려움과 추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 강화에 대해 언급합니다. 크세나는 또한 사투에게 영웅들이 신성한 의식을 통해 소환되는 사바 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강력한 마왕이 악마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악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반인반수들은 악마만큼 악하니 벌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크세나는 그 남자를 직후 안의 대사제로 알아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불어넣으며 무고하고 공포에 질린 반인반수 아이들에게 신성한 돌을 던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유일한 지성적인 존재인 크세나는 재빨리 개입하여 반인반수 아이들을 보호하는 주문을 겁니다. 한편 사투는 시스템 메뉴를 이용해 이 모든 소동이 하수도 길드가 시민들을 선동해 혼란을 야기하려는 음모임을 알아채고 암살 기술을 사용해 군중 속에 숨어있는 범인들을 기절시킵니다. 그 사이 크세나는 갈리아 사원의 다른 사제들과 함께 직환의 대사제의 행동에 항의하며 시민들을 조종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사투는 노예의 주인을 찾아내 군중에게 그를 폭로합니다. 그 남자가 사제에게 노예들을 제공했고 사제는 그 노예들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여 아이들을 때릴 돌과 바꾸는 돈을 뜯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군중에게 노예 주인과 사제에게 맞서 싸우라고 촉구하며 그 남자는 순수한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진정한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며 무시무시한 4개의 날개와 1개의 눈을 가진 악마로 변신합니다. 악마는 타락한 사제를 순식간에 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사투는 반인반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어 자신과 함께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제자리에 머물러야 했고 주인이 죽었어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목걸이가 조여들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나가 증원군과 함께 돌아오자 외눈박이 악마는 행동을 개시하여 강력한 광역 마법을 걸어 마법진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어두운 미궁으로 순간이동시킵니다. 악마의 목소리가 미궁에 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며 이곳이 자기 주인의 소굴이며 탈출하려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마는 단지 지루해서 인간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며 그것은 악마에게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사투는 악마의 귀찮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방금 구해준 3명의 반인반수 소녀들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소녀들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각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도마뱀 소녀 리사, 고양이 소녀 타마, 그리고 강아지 소녀 포치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새 옷, 약,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소녀들은 감사하게 받습니다. 식사 도중 사투는 저 감지 지도를 이용해 눈의 악마가 이 미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미궁 전체를 지도에 표시하고 위층 어딘가에 있는 크세나의 위치를 특정합니다. 사투는 혼자 출구를 찾으러 나서고 세 소녀는 버려질까 봐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들은 그를 새로운 주인이라 부르며 함께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엇이든. 사투는 이 3명의 쓸모없는 소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가 전투에 적합해 보이는 리사에게 단검을 줍니다. 고양이인 타마는 시력이 좋으므로 사투는 그녀에게 적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개 소녀 포치는 청력과 후각이 뛰어나므로 그는 그녀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미궁을 걸어가던 타마와 포치는 멀리서 적을 감지하고 거대한 벌레 괴물이 나타납니다. 사투는 인벤토리에서 총을 꺼내 능숙하게 벌레를 쏘아 떨어뜨리고 새로운 노예들은 압도당합니다. 사투의 말에 따르면 모든 플레이어는 이 게임에 보내질 때 이 총을 장비하지만 NPC들은 이 무기에 대해 전혀 몰라서 그는 여자들에게 그것이 특수한 마법 무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벌레를 분해한 후 리사는 고가에 팔리는 몬스터 코어를 꺼내 사투에게 줍니다. 사투는 리사에게 방금 만든 새로운 창을 주고 리사는 타마에게 자신의 단검을 줍니다. 이제 팀으로 일하게 된 사투는 그들의 노예 사슬을 끊고 더 많은 몬스터를 사냥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사투는 레벨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리사, 포치, 타마가 만나는 몬스터들과 싸우는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셋 다 5레벨 미만이라 여자들에게는 좋은 경험치 획득 기회입니다. 그룹은 미궁 깊숙이 들어가 애벌레처럼 생긴 몬스터들을 함께 사냥합니다. 팀에서 포치의 역할은 미끼 역할을 하며 몬스터를 유인하는 동안 사투가 뒤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많은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고 돈을 벌기 위해 마력 핵을 모읍니다. 1시간 동안 경험치를 갈아 만든 후 리자는 6레벨로 레벨업하고 타마와 포치는 둘 다 5레벨로 레벨업합니다. 레벨업을 통해 몇 가지 스킬도 해금하지만 언급할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애벌레의 마력 핵을 추출하는 중에 리자가 갑자기 스태미나가 바닥나자 사투는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육포를 먹이고 마치 고기를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셋 다 동물처럼 그것을 한꺼번에 삼켜버립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소녀는 모두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투는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 후 탐험을 계속하며 마법으로 거대한 쥐들을 잡는다. 미궁에서 버려진 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마법 두루마리를 사투가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개구리를 잡아 저녁으로 요리한다. 불쾌한 부분은 건너뛰고 슬라임을 만나자 사투는 마법 두루마리에서 배운 마법, 화염탄을 사용한다. 하지만 마법 레벨이 너무 낮아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다. 리자가 창으로 슬라임의 핵심을 꿰뚫어 쓰러뜨린다. 녹아내린 슬라임의 시체를 조사하던 타마가 수상한 벽을 발견하고 사투는 그것이 함정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임을 금방 알아챈다. 어디선가 40레벨 늑대 몬스터가 갑자기 뛰쳐나와 습격하지만 사투는 재빨리 반응하여 몬스터를 비밀 통로에 던져 함정을 작동시킨다. 위기는 넘겼고 그룹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사람 크기의 거미줄 꼬치로 가득 찬 복도를 발견합니다. 사투가 고치들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그 중에는 벨튼 자작가의 수장인 진 벨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투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탈출 후 보상을 약속합니다. 노예상인 니도란이라는 또 다른 포로도 사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포로는 풀려나기 전에 포치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사투는 그 남자가 시장에서 반인반수들을 괴롭혔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를 돕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빠져나가라고 말합니다. 사투가 여자아이들과 함께 떠나자 진벨튼이 그 남자를 직접 구출합니다. 몇 분 후 그룹은 슬라임 물결과 싸우는 병사들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사투가 도와주러 뛰어들어 슬라임들을 유인하게 하고 자신이 처리하라고 짐승 소녀들에게 지시한다. 능력을 과대평가한 오만한 남자는 거의 죽을 뻔했다. 하지만 짐승 소녀들이 그를 구해주면서 그는 반인반수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투는 벽에 갇힌 크세나를 발견하고 물론 그녀가 그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그녀를 구한다. 두 사람이 낭만적인 순간을 맞이하려는 순간 오르나가 끼어들어 먼저 슬라임들을 처리하라고 상기시킨다. 사투는 인상적인 실력을 발휘하여 병사들이 나머지 슬라임들을 전멸시키도록 돕는다. 그 후 오르나는 성스러운 마법으로 모두를 치료하고 사투는 3명의 짐승 소녀들을 크세나에게 소개하며 그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고 설명한다. 포치와 타마는 인간들에게 수줍어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크세나에게 어색하게 자신들을 소개한다. 리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자신과 여동생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크세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다음 방 문을 부수려는 병사들 사이에서 타마는 또 다른 수상한 벽을 발견한다. 사투는 그것이 또 다른 비밀문이라고 추측한다. 한편 한 병사가 수상쩍어 보이는 상자를 열다가 함정 상자의 위험성을 모른 채 그들을 원래 가두었던 외눈박이 악마를 풀어준다. 악마는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환각 마법을 걸어 병사들과 짐승 소녀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사투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운 덕분에 마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작은 중급 화염 마법으로 반격하려 하지만 효과가 없다. 사투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다가오는 몬스터에게 일부러 잡히는 척하며 다른 이들의 주의를 돌리고 이전에 리자드맨들의 전리품에서 얻은 성검으로 몬스터를 물리칩니다. 마르타와 함께 산가면과 망토로 변장한 사투는 다시 나타나 돌을 던져 악마를 제압합니다. 패배가 임박했음을 깨달은 악마는 마왕의 측근인 신과 같은 마왕을 소환합니다. 61레벨의 마왕임에도 불구하고 사투에게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투의 진정한 힘을 모르는 다른 이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마왕은 외눈 악마를 집어삼키고 엄청난 풍속성 마법을 풀어 모두를 흩어놓습니다. 사투는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검을 들고 마왕과 맞섭니다. 마왕은 사투에게 영웅의 칭호가 없음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사투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최대치로 올린 방어력 덕분에 피해 없이 마왕의 공격을 받아 넘겼다. 성검의 힘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투는 신비로운 지팡이로 바꿔 고위급 화염 마법을 펼쳐 마왕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사투는 자신이 영웅의 칭호는 없지만 신살자라는 칭호 덕분에 신을 쓰러뜨릴 자격이 있음을 떠올렸다. 기회를 잡은 사투는 마왕에게 접근하여 카타나로 단숨에 베어 싸움을 끝냈다. 이 승리로 그는 마왕 사냥꾼, 미궁 정복자, 악마와 춤추는 자의 칭호를 얻었다. 해돋이 무렵 사투는 미궁 밖에서 세수인족 소녀들과 진화와 재회하며 마왕과의 싸움에 자신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진화를 껴안으며 그는 미궁 안의 모든 사람들을 구했기에 영웅의 칭호를 얻었다고 밝혔다. 반인반수 동료들과 함께 상인으로 일하는 건 복잡하니까 사투는 리자, 포치, 타마를 노예상인에게 공식적으로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상인은 사투가 어린 소녀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의심하며 루루와 그녀의 여동생 아리사라는 2명의 노예를 더 제안합니다. 기억이 맞다면 아리사는 마녀이자 미친 공주라는 칭호를 가진 소녀입니다. 아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투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며 그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사투는 루루의 귀에 속삭이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아리사에게 속삭이자 그녀는 역겨워하며 비명을 지르며 거미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의심을 확인한 그는 루루와 아리사 둘 다를 노예로 삼아 이중년 남자의 첩첩이 더해집니다. 2명의 미성년 소녀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합니다. 사투는 이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어로 아리사 머리에 거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녀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의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노예들은 서로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사투는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데려갑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후 사투는 노예들에게 적절한 옷을 입히고 호텔로 데려다 줍니다. 매우 편리하게도 호텔 전체가 예약되어 있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5명의 소녀들과 한 침대를 쓰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리사는 상식이 있지만 행동은 악의적이며 마르타의 엄마를 속여서 그들이 마국간에서 하룻밤 묵도록 만드는 조종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자매 리자, 포치, 타마는 마국간에 머물고 루루와 아리사는 같은 방을 씁니다. 아리사와 루루 자매는 당연히 주인에게 자신의 신성한 음모를 보여줌으로써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닭다리 시리즈가 아니기에 사투는 다르게 행동하며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들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날 밤 늦게 사투는 아리사에게 깨는데 아리사는 명백한 이유로 그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자신의 욕정 초능력을 사용하여 그와 잠자리를 가질 뻔하지만 사투는 벗어나 주인의 권위를 사용하여 그녀가 다시는 그에게 어떤 마법이나 기술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그는 주인의 권위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의도를 밝히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그에게 단지 봉사를 하고 싶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그녀가 봉사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녀는 자신이 이 아기 얼굴에 못생긴 루저에게 반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합니다. 아리사는 사투처럼 베타 남성과 결혼하고 싶었던 자신의 오랜 소망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꿈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사투가 자신을 원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에 잠들었을 때 그녀는 욕정에 사로잡혀 그를 자신에게 반하게 하려고 초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사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리사의 뺨을 꼬집어 그녀의 행동에 대한 벌을 줍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진짜 누구인지 묻습니다. 아리사는 자신이 전생이 일본인 여성이었고 기억을 온전히 간직한 채 이 세계에 환생했다고 밝힙니다. 아리사는 처음에 사투도 환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외모가 여전히 너무 일본식이어서 그가 영웅으로 소환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사투는 이 세계의 신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소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리사에게 자신이 이 게임의 개발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화제를 돌려 그녀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슬픈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는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와 제나는 자신의 애인을 만나러 오지만 아리사와 루루의 상태를 보고 완전히 마음이 상합니다. 특히 제나는 상황을 오해하고 방에서 뛰쳐나가 울며 떠납니다. 아리사가 깨어나 사투에게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제나를 쫓아가라고 말한다. 사투는 제나를 친구로만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제나를 따라잡아 오해가 있다고 말한다. 사투는 제나와 춤을 추며 화해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상황을 무마한다. 모든 것이 해결되자 사투는 전날 밤 아리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알고 보니 아리사는 공주로 환생했는데 다른 세계의 지식을 이용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수수께끼처럼 실패했고 이웃 나라가 그녀의 땅을 차지했다. 새 왕은 여자들을 제외한 왕족 전체를 처형하고 노예로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악마가 나타나 왕궁을 파괴했다. 혼란 속에서 아리사와 루루는 숲으로 도망쳤지만 노예상 리도란에게 붙잡혀 사투에게 팔렸다. 아리사가 안쓰러워진 사투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큰 돈가방을 건네며 여자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맘껏 쇼핑하라고 한다. 여자아이들이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투는 제나에게 리자, 포치, 타마를 마구간에 계속 두어둘 수 없으니 임시직 사람들에게 거처를 찾아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제나는 그와 함께 임시직 사무실로 가서 구레벨 가정부인 나디를 만난다. 나디는 인사 후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 묻고 사투는 리자, 포치, 타마를 위한 숙소나 임대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나디는 웨스트타운의 몇몇 가능한 곳들을 보여주지만 그 지역의 높은 범죄율에 대해 경고한다. 사투는 예산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나디는 몇 가지 더 선택지를 보여주고 사투의 필요에 맞는 집을 골라준다. 앞마당이 넓은 괜찮아 보이는 집이지만 이전 주인이 범죄 조직원에게 암살당한 이후로 비어 있었다. 친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이 여성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데 실패한 사투는 다른 선택지를 살펴보지만 몇 시간 동안 찾아봐도 그의 기준에 맞는 부동산은 없었다. 그래서 그와 진아는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 다시 들르기로 합니다. 그동안 그는 진아를 플라자에 새로 생긴 인기 많은 벼룩시장에 데려가는데 거기서 아리사, 리자, 포치, 타마를 만납니다. 사투는 아리사가 머리 색깔을 바꾼 것을 알아채고 아리사는 보라색 머리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기 때문에 염색했다고 설명합니다. 진아는 자신과 사투만의 데이트라고 생각했기에 속상해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진아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사투는 그녀에게 귀걸이를 사주지만 다른 여자애들이 그들의 순간을 방해하고 사투에게 자신들에게도 사주도록 합니다. 함께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연극을 보러 갑니다. 연극은 지루한 로맨스 이야기로 판명되어 포치와 타마는 지루해합니다. 사투는 시작한 일은 끝내는 것을 좋아해서 계속해서 봅니다. 연극을 본 후 여자아이들은 연극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던 중 아리사가 진아에게 약혼을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것이라고 갑자기 비난하며 집안일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군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아리사는 더 나아가 진아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진아는 할 말을 잃습니다. 사투가 나서서 아리사를 나무라며 진아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그는 모두에게 꼬치구이를 삽니다. 그날 후에 사투와 진아는 아르바이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투에서 돌아오는 진아의 동료 병사 3명을 만납니다. 새 기사는 불법으로 이 땅에 온 쥐떼와 싸웠다고 설명합니다. 진아는 자신의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고 다른 병사들도 치료하러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포치와 타마가 거대한 날파리 시체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개미떼가 도시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투는 부하들에게 닥쳐올 위협에 대비할 것을 명령한다. 개미들은 상당히 약하지만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사투는 여자아이들에게 즉시 처리하라고 지시한다. 병사들과 여자아이들은 개미들을 거침없이 하나씩 제압하고 빠져나가는 개미들은 사투가 몰래 처리한다. 그는 모두의 능력에 따라 임무를 배정하고 병사들도 전투에 참여한다. 모두가 협력하여 일하자. 사투는 안심하고 상황을 다른 이들에게 맡긴다. 그는 개미 한 마리가 나디의 건물에 침입한 것을 감지하고 서둘러 달려가 개미를 물리치고 지하실에 갇힌 나디를 발견한다. 나디의 건물 관리인이자 엘프인 유사는 자신의 덩굴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구출한다. 나디는 사투와 유사에게 각각 볼에 키스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에 사투는 나중에 주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고 건물을 나섭니다. 개미 침입은 이미 해결되었고 시체들은 군인들에 의해 재로 태워졌습니다. 오늘은 진아의 휴일이었기에 사투는 그녀가 여전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군인이 리자에게서 몬스터 전리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며 그것이 정부 소유물이라고 말하지만 교활한 상인 사투는 그 군인의 책략을 역이용하여 그가 혼자서 무언가를 훔치지 못하도록 서류에 서명하게 만듭니다. 밤늦게 그룹은 마르타의 어머니가 마을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특별히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사투는 그날 밤 늦게 마을을 조용히 산책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검은 깃털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그림자 올빼미의 깃털임을 알게 된 사투는 자신의 존재 감지 기술을 사용하여 근처에 여러 그림자 추적자들이 있음을 감지합니다. 모든 그림자 추적자들이 사투를 동시에 공격하지만 그는 공격을 피하고 그들이 노리고 있던 사람을 찾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사투에게 옆에 있는 소녀를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사투가 소녀를 살펴보자 그는 두 사람을 모두 나디의 건물로 데려가 유사를 만납니다. 나디는 그 남자를 유명한 쥐 인간 기사로 알아보지만 유사는 사투가 왜 그를 특별히 만나고 싶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투는 쥐 기사가 보호하고 있던 소녀가 엘프 공주 미아라고 밝힙니다. 공주는 잠시 의식을 되찾습니다. 사투를 흘끗 보자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반해 다시 잠이 듭니다. 쥐 기사가 피를 토하기 시작하자 나디는 좋은 치료사를 찾아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서둘러 나갑니다. 밤에 외출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므로 사투는 신사다운 모습을 보이며 나디와 함께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만한 횡설수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투는 아리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디의 잡화점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합니다. 나디의 말에 따르면 미아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아이가 극도의 탈진 상태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유사에 따르면 미아는 장기간 MP 고갈의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유사는 여러 형태의 마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판을 보고 그녀가 130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프의 나이로는 애니메이션 논리에 따라 엄격하게 아이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상태판에 따르면 미아의 MP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저주나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사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이를 서두르고 싶다면 나디는 마법 무략을 사는 걸 제안하지만 그런 강장제는 매우 비싸므로 다른 대안은 미아를 마력이 풍부한 곳, 예를 들어 힘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이나 만화의 근원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용의 계곡에 하나 있는데 사투가 그곳의 용들을 모두 없애버렸으므로 미아를 데려가기에 안전한 장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용의 계곡을 매우 위험한 장소로 여기므로 그것은 사투에게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미아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투를 만나 갑자기 그에게 영혼 사용자냐고 묻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혼을 본 적이 없는 사투는 미아에게 영혼에 대해 묻습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미아는 그것들을 푹신하고 반짝이는 존재라고 묘사하지만 사투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자 그는 화제를 바꾸어 미아에게 엘프어로 무언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고 치트 기반 시스템은 주인공에게 또 다른 편리한 기술을 부여하여 그가 마치 그렇게 하듯이 엘프어를 배우게 합니다. 미아를 한동안 돌본 후 사투는 자신이 할 일이 있으니 떠나려고 하지만 미아는 그를 붙잡고 조금 더 자신 곁에 있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투는 조금 더 있다가 여관으로 돌아가는데 포치와 타마가 그림 카드를 이용해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사 선생님이 별로 가르치는 실력이 좋지 않아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치트 스킬을 가진 사투는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모두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점심 식사 중에 사투는 전날 밤 만났던 엘프 공주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고 모두 함께 인사하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여자아이들과 함께 미아를 방문했는데 미아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또래라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사투는 나디와 차를 마시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나디는 사투가 상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인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투는 수년 동안 해왔던 똑같은 거짓말, 즉 모든 물건이 별똥별 때문에 파괴되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디는 그의 이야기를 믿고 그를 돕기 위해 유사의 오랜 지인이자 전 상인이었던 사람에게서 수레를 사도록 추천한다. 사투는 운전 경험이 없다며 거절하지만 루루가 먼저 말을 탄 수레를 운전해 본 적이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나서서 위기를 넘긴다. 그래서 사투는 결정을 바꿔 수레를 산다. 며칠 후 그룹은 야영을 위해 황야로 향하고 아리사는 다시 보라색 머리로 돌아와 있다. 아마도 이제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까? 그들은 캠프를 설치하고 모두 함께 점심을 준비한다. 아리사는 포치와 타마에게 물이 증발하는 과정을 가르치는 과학 수업을 하며 두 소녀는 아리사가 천재라고 믿는다. 다음 날 나디는 사투에게 새 수레를 건네주고 금발머리로 돌아온 아리사는 그 수레를 이용해 미아를 집으로 데려다주자는 아이디어를 낸다. 미아는 시가 왕국 남동쪽에 있는 엘프 마을 출신이며 그곳까지는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투는 먼저 유사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는 먼저 이것을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직 사투에게 어색해하는 루루는 그에게 기본을 가르치지만 아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투는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갑자기 다른 마차 안에 있는 악의적인 존재가 그들을 지나치며 사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검은 올빼미가 마차를 따라오고 그림자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검은 올빼미 깃털을 발견했던 것을 떠올리며 사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어쨌든 그와 루루는 도시로 돌아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진 미아를 만납니다. 미아의 빠른 회복을 축하하며 사투는 그녀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하고 그녀는 꿀빵만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투는 리자와 루루를 시켜 모두를 위해 꿀빵을 사오게 하지만 전과 같은 으스스한 느낌을 감지합니다. 또 검은 올빼미다. 붉은 눈으로 그를 특별히 감시하는 것 같다. 그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의식을 회복한 쥐기사 마이즈를 만나러 나디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다. 마이즈로부터 사투는 미아가 요정 마을의 마법사들에게 납치당해 요람이라는 곳에 감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한 미아는 도망치던 중 마이즈와 그의 팀을 만나 요람에서 벗어났고 유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함께 시류시티로 향했다. 미아를 납치한 마법사들은 격분하여 날아다니는 개미들을 시켜 도시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한 남자 때문에 모두 실패했고 그래서 검은 올빼미가 사투를 예리하게 감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유사는 마법사들이 미아를 납치한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투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투는 그를 내버려두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데 무서운 폭풍우가 도시를 강타한다. 검은 올빼미 때문에 폭풍우가 온 것 같고 토모가 제일 먼저 그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사투는 올빼미를 살펴보다가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정신 마법을 쓰는 어둠의 마법사로 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둠의 마법사의 압도적인 힘이 모두를 압도하려 하지만 다른 정신 마법사인 아리사가 친구들을 보호합니다. 덕분에 사투는 저항 스킬을 켤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마법사의 마법에 면역이 되자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고 악당이 언데드 킹이라는 칭호를 가진 41레벨 마법사 제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사투는 젠에게 자신을 말썽을 피하고 싶은 상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투를 영웅의 후예라고 부르며 살고 싶으면 미아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투는 악당이 낯선 사람은 물론 친구인 미아까지 해치도록 내버려 두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젠에게 정중하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고 젠이 말을 듣지 않자 무술 기술을 사용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젠은 물리적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사투의 빠른 움직임에 감명을 받아 그가 정말 상인인지 묻습니다. 젠은 그림자를 조종하여 사투를 제압하고 아리사는 그를 공격하며 그가 언데드 킹임을 드러냅니다. 사투는 풀려나 마법 주먹으로 젠의 그림자 채찍을 부숩니다. 이것은 젠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마법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그의 그림자 채찍과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아는 자신의 탓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죄책감을 느껴 친구들의 목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젠과 함께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리사가 비밀리에 특별한 마법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젠에게 그가 누구이며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시간을 벌고 나서 사투는 재빨리 피하고 아리사는 젠에게 연속 마법 공격을 퍼붓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한다. 공격 후 젠은 그녀의 독특한 기술을 칭찬하고 보라색 머리카락에서 그녀가 환생한 자임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은 그림자 채찍으로 미아를 낚아채 땅속 포털로 들어가며 사투에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법을 배우기 전에 감히 자신과 싸우려 들지 말라고 말한다. 사투는 리자와 루루에게 다른 이들을 치료하고 제나 또는 전직 사제를 찾아 모두를 치료하라고 말한다. 한편 그는 미아를 구하기 위해 젠을 따라 포털로 들어가고 자신이 어두운 바닷속 깊이 가라앉는 것을 발견한다. 체력과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자 사투는 이제 시간이 가장 큰 적임을 깨닫고 미아를 찾기 시작하며 지도를 확인하지만 소용이 없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사투는 마트릭스의 네오처럼 내면의 힘을 끌어올려 젠의 궁전, 미아가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한다. 젠은 사투가 영웅처럼 요람의 시련을 통과하지도 않고 이 방에 도착한 것을 속임수라고 부른다. 어쨌든 젠은 신의 축복을 받았으니 죽을 수 없으므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투 또한 그의 유일한 목표가 미아를 당장 이곳에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언데드 왕과 싸우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젠은 사투를 크레이들, 요람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다시 방에 오기 전에 시련을 통과하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사투가 일관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규칙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얼음으로 뒤덮인 험준한 다리를 지나고 엘프어로 된 설명이 적힌 큰 문을 발견하고 그곳이 엘프들의 훈련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가올 도전에 대비하여 사투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치트 스킬을 사용하여 사투는 그들을 쉽게 따돌리고 드라이어드들이 사는 층에 도착합니다. 게으른 드라이어드는 사투와 싸우고 싶지 않지만 그의 기력을 빨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대가로 그녀는 요람의 다음 층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이곳은 숨겨진 층으로 요람의 창조주인 트라자유야라는 존재의 실험실이다. 트라자유야의 낡은 기록에서 사투는 이곳이 원래 엘프들을 위한 안식처로 만들어졌지만 요람은 실패작이 된 것 같아 트라자유야가 엘프가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봉인해 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기록들을 통해 사투는 트라자유야가 미아와 유사와 같은 혈통임을 깨닫고 아마도 이것이 언데드 마법사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일 것이다. 실험실을 탐험한 후 사투는 드라이어드를 설득하여 자신을 가능한 가장 높은 층으로 보내도록 하고 그는 수호기사의 방인 100층으로 간다. 수호기사와 그의 3명의 똑같이 생긴 여성 친구들은 사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며 평화롭게 진지를 하고 있던 중이라 다소 당황스러워한다. 호문쿨루스 종족인 3명의 여성은 갑옷을 착용하고 사투와 싸울 준비를 한다. 사투는 나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온 가난한 상인일 뿐입니다. 라는 고전적인 속임수를 시도하지만 효과가 없고 철 골렘이 사투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사투는 뛰어난 게임 지식을 바탕으로 골렘의 약점을 파악하고 한 방에 골렘을 제압한다. 3명의 여성은 사투를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 일제히 공격하지만 사투는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기절시킨다. 그는 다음 층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또 다른 드라이어드의 집처럼 보이지만 드라이어드는 죽은 듯이 보인다. 사투는 그녀를 애도하며 시체에 물을 뿌려주고 그녀를 소생시킨다. 드라이어드는 아래층의 드라이어드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며 사투는 서두르며 자신을 가능한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시켜달라고 부탁한다. 드라이어드는 그를 180층으로 보내고 사투는 벌레 몬스터 떼를 만난다. 그는 실수로 너무 많은 힘을 사용하여 벽을 부수고 아름다운 바깥 세상의 풍경을 보게 된다. 하지만 관광할 시간이 아니기에 사투는 계속해서 나아가 결국 요람의 최상층에 도착하고 거기서 왕좌에 앉아있는 미아와 그녀 옆에 서 있는 언데드 킹을 발견한다. 사투는 다시 한번 언데드 킹에게 미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언데드 킹은 아무런 저항 없이 거절한다. 그는 사투가 영웅의 칭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데드 킹은 7개의 호문쿨루스 중 6개를 소환하여 사투에게 먼저 그것들을 물리쳐 영웅의 칭호를 얻으라고 도전한다. 한꺼번에 많은 적과 마주한 사투는 체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순식간에 그는 그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거의 무적이 된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는 호문쿨루스들에게 자신들을 단순한 꼭두각시처럼 다루는 주인을 위해 왜 죽기 살기로 싸우는지 묻는다. 호문쿨루스들은 사투가 틀렸다고 그들이 꼭두각시가 아니라 사투가 꼭두각시라고 말한다. 강한 결의를 가지고 그들은 사투의 무기를 파괴하지만 치트 스킬 사용자를 상대로는 그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마지막 호문쿨루스를 무찌르자 그녀는 사투에게 주인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애원한다. 사투는 언데드 왕 제네게로 향하고 제는 마침내 그를 영웅으로 인정하고 그의 부하들을 물리친 공으로 고대의 성검을 상으로 준다. 사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언데드 왕에게 그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다. 언데드 왕은 자신은 단지 죽고 싶을 뿐이며 불멸의 존재인 자신은 영웅만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언데드 왕은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이야기한다. 억울한 폭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신에 의해 아기로 환생했다는 것이다. 쟤는 고귀한 집안에 다시 태어나 너무나 순탄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새 삶이 행복하게 끝날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악한 귀족이 그의 아름다운 아내에게 반하여 그를 감금하고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 죄목으로 그를 처형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하지만 그 악당 귀족은 이미 몸을 섞은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뿐 아니라 젠의 모든 가족을 죽였다. 증오와 복수심에 가득 찬 젠은 신들의 신성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는 언데드 왕으로서 현세로 돌아왔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그는 사랑하는 이들의 훼손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복수를 원한 그는 그들의 유해를 언데드로 만들어 악당 귀족에게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젠의 복수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승에 갈 수 없었고 불멸의 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쟤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검을 다룰 수 있는 진정한 자만이 자신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젠의 이야기가 끝나가자 젠은 사토에게 고통을 끝내달라고 애원하고 사토는 기꺼이 그의 간청을 받아들인다. 성검의 진정한 힘을 발동시켜 그는 젠의 심장에 칼날을 꽂아 그의 존재를 영원히 끝낸다. 젠이 먼지로 변하자 요람은 자폭 모드로 들어간다. 사토는 재빨리 미아를 잡아 6 호문쿨루스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는 먼저 그들과 함께 순간이동을 하라고 지시한 후 아래층으로 이동하여 7번째 호문쿨루스를 찾으러 간다. 7번째 호문쿨루스를 찾은 후 사토는 그녀를 드라이어드의 곳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순간이동을 해달라고 애원한다. 드라이어드는 대가로 씨앗과 마법을 요구하고 그에게 다시 키스를 받는다. 그녀는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고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들은 요람에서 빠져나온다. 무너져 내리는 요람에서 갑자기 쏘금의 파도가 솟구쳐 오르자 사토는 드라이어드를 남겨둔 채 도망친다. 드라이어드는 나무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리사의 물 증발에 대한 설명을 떠올리고 같은 이론을 이용하여 주변의 물을 수증기로 증발시켜 거대한 파도의 속도를 늦춘다. 결국 그는 살아남아 7번째 호문쿨루스와 함께 동료들에게 무사히 돌아온다. 리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먼저 그를 껴안고 포치와 타마도 뒤따른다. 아리사와 루루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 뒤에 서 있고 사토는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아리사를 보면서 그는 젠의 경고, 즉 아리사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의 경고를 떠올린다. 하렘 여자애들이 오는 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뭐 어때? 동료들을 진정시킨 후 사토는 미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아는 사토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적이었던 7명의 호문쿨루스들도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주인의 유언을 이뤄준 사토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느낀 그들은 사토를 새로운 주인으로 삼고 앞으로 그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사토는 그들에게 젠이 남긴 반지를 건네주고 호문쿨루스들은 그 반지를 젠의 안에 무덤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동안 사토의 곁에 남겠다고 자원합니다. 7명 모두 자원하자 그들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가위바위보는 결국 가장 똑똑한 7번째 호문쿨루스가 남게 됩니다. 사토는 그들을 번호로 부를 수 없어 7번째 호문쿨루스에게 나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후 그들은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미아는 렛 나이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사토의 동료로 남기로 합니다. 사토는 군사기지에서 임무 보고를 하며 자신의 진짜 능력을 숨기기 위해 진실을 약간 조작한다. 제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가 살아있는 사토를 보고 안도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는다. 제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토는 며칠 전에 그녀를 위해 사돈 귀걸이를 건넨다. 바로 뒤이어 사토는 미아를 엘프 마을로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게 되어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슬픈 소식을 제나에게 전한다. 미아를 고향으로 호송하지만 돌아오면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두 사람은 약지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고 제나는 마지못해 사토를 보낸다. 짐을 싸고 나서 사토는 이 도시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 제나는 간신히 시간에 맞춰 말을 타고 달려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한다. 그녀는 귀족의 삶을 버리고 다음 봄이 오면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그에게 약속한다. 사토는 제나와 헤어진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세상에는 그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여자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여정 중에 그들은 평소처럼 휴식을 취하고 아리사는 마법이 필요한 차원 수납에 남은 음식을 보관한다. 사토는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어떻게, 왜 이 평행세계로 오게 되었는지 고민한다. 그들은 미아의 집으로 가는 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초원, 산, 계곡 등 여러 다른 땅을 지나며 특별한 휴식 시간 중 그들은 이상하게 생긴 돌 구조물을 발견하고 사토는 포치와 타마 두 아이에게 그 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사하도록 맡긴다. 미아는 나뭇잎을 이용하여 피리를 부는 재주를 보여주고 다른 대원들에게도 가르쳐준다. 한편 고양이와 강아지를 억지로 따라온 아리사가 흥미로운 보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토에게 설명하는 대신 쓰러져 있는 3개의 일본식 돌토리 문처럼 생긴 돌들을 보여줍니다. 아리사는 돌토리 문이 보통 신사 앞에 세워져 있다고 말하고 이 말이 사토의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치로라고 그를 부르는 여자가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또 다른 애정 관계인가? 이게 역대급으로 진부한 이세계물 아니야? 어쨌든 이번에는 10살짜리 사토와 같은 여자아이, 하지만 더 어린 의 대화 기억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녀는 환생은 실제로 존재하므로 죽더라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사토는 마침내 기억 속 신사가 할아버지 댁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상한 생머리의 여자아이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사토가 LGTV 머리 여자의 나이 든 모습이 신과 인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가구라 신학을 추는 것을 본다. 신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있기 위해서다. 사토가 이 기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전에 아리사가 그의 생각을 깨운다. 정신을 차린 사토는 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장난 순간이동 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고칠 시간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캠프로 돌아와 여자아이들과 함께 팬케이크로 저녁을 먹는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여정을 시작하고 사토는 이제 젠의 모든 유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래서 새로운 마법을 배우고 여행 중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그림자 마법 주문서를 꺼낸다. 진정한 연구가처럼 사토는 홀로그램 메뉴의 주문을 분석하기 시작하다가 실수로 나나의 가슴에 손을 댄다. 소녀들은 사토의 부적절한 행동을 나무랐지만 속으로는 나나를 탓하며 그녀가 먼저 달라붙었다고 중얼거렸다. 어쨌든 그들은 미아를 감금해서 탈출시켜준 주인간들이 가득 찬 마차를 만났다. 그들은 미아를 위해 유인책이 되어 스스로 희생적으로 행동했기에 미아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재회하자마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곧 주인간들은 각자의 길을 떠났고 사토 일행은 저녁에 다시 캠프를 설치했다. 사슴을 사냥한 후 사토는 미아의 도움으로 일상 마법을 배우고 그날 밤 소녀들이 깊이 잠든 사이 야경을 섰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저장 공간을 실험해본 결과 최대 3m 거리의 물건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저장된 물건들은 시간이 멈춘 상태로 보관된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 기능을 잘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 날 주인간들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쥐기사도 함께였다. 그들은 함께 미아를 구하려다 죽은 주인간 동료들의 무덤으로 향했다. 미아는 기도를 올리고 무덤 나무 주변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빛났다. 떠나기 전에 쥐기사는 사토에게 우정의 증표로 종을 건넸다. 사토는 손님들이 웨이트리스의 주문 실수를 욕하며 큰 소동을 피우는 선술집으로 향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토는 나서서 모두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여 분위기를 다시 밝게 만들었다. 몇 잔 마신 후 사토는 떠나려고 일어섰지만 이트리스는 그를 붙잡고 그녀와 은밀한 게임을 하게 했고 그는 그날 밤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짓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사토는 무리와 재회하여 자신의 하룻밤 만남을 뻔뻔하게 이야기했다. 아리사는 특히 역겨워하며 그에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낯선 사람과 그런 짓을 했다며 바람둥이라고 불렀다. 사토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그들의 후견인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기에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만 생각한다. 농담은 제쳐두고 그들은 말을 탄 거만한 남자가 가난한 농부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다. 이 남자는 개미 전시회 후 리자에게 몬스터 전리품을 모두 내놓으라고 속이려 했던 바로 그 남자다. 그리고 그가 정부 관리이기 때문에 사토는 그 남자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행동하지 않는다. 사토는 농부에게 마법 치유 포션을 주고 농부는 그것을 사용하여 골절을 치료한다. 아리사는 포션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언급한다. 그래서 사토는 포션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단 2시간 만에 연금술 기술을 익히고 고품질 회복 포션을 만든다. 그날 밤 늦게 그는 회로를 밝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법 아이템을 만든다. 형은 너무 심심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무렇게나 짓궂은 짓을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사토는 더 많은 물약을 만들 재료를 사러 누키라는 근처 마을로 갑니다. 그는 현지 연금술 상점에서 약간의 영약을 사고
수상적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따라 연금술사로 변장하여 불법 마법 두루마리를 사서 그의 끝없이 긴 기술 목록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합니다. 그는 한밤중에 새로운 숲지역을 탐험하며 문제를 찾다가 우연히 매력 장벽을 통과하여 자신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이곳은 마녀가 다스리는 환상의 숲이며 마녀는 그의 존재를 감지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그의 위치로 보냅니다. 맞춰보세요. 더욱 의심스럽게도 미성년 소녀들이 마녀의 부하들이며 예상대로 마법 사용에도 서툴러요. 글쎄요. 적어도 마녀 자신은 나이든 사람으로 보이며 사토의 허리에 매달린 종을 보고 그를 레멘 사절로 오인하여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를 귀빈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사토는 약 만드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마녀는 이 숲속 거인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대가로 특별한 레시피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한다. 사토는 기꺼이 길을 나서고 마녀는 숲 전체를 밝히는 오래되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마법을 보여주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다음 날 밤, 사토는 술을 마시려고 선술집에 갔다가 2명의 음모자가 도시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그가 자신의 예리한 청력으로 더 엿들을 수 있기 전에 아리사가 미아와 나나와 함께 나타나 이 나쁜 녀석을 집으로 데려간다. 다음 날 아침, 마녀의 부하 이넬레마나가 도시 부왕에게 약을 배달하던 중 갑자기 산적들에게 쫓기게 된다. 사토와 일행은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마차가 추락하여 약병의 절반 이상이 파손된다. 120개의 병이 온전한 채로 남아 사토는 이넬레마나와 함께 부왕에게 약을 배달한다. 하지만 총독은 마녀가 해질녘까지 정확히 300개의 약병을 배달하기로 계약했다며 거래를 거부합니다. 사토는 총독 자신이 배달을 방해하고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산적의 공격을 사주했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사토는 또한 총독이 도시를 장악하려는 음모자 중 한 명임을 알아봅니다. 사토는 총독의 계획이 환상의 숲을 없애고 계약 위반으로 마녀를 몰아내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사토는 이 악한 음모가 성공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해질녘 전에 마녀보다 훨씬 질 좋은 약을 배달할 수 있다고 내기를 겁니다. 총독은 부드러워 보이는 상인을 과소평가하고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사토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설령 제때 약을 만들 수 있다 해도 모든 약병이 총독의 부하들에 의해 매입되어 그의 승리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약병이 없습니다. 사토는 3시간 안에 180개의 새로운 유리병이 필요했고 선술집에서 만난 친구에게 단조대를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여자아이들이 유리병 모양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동안 사토는 혼자서 수십 개의 유리병을 만들어냅니다. 5일이 걸리는 건조 과정이 있었지만 사토는 미아를 위한 새로운 마법 주문을 만들어내어 즉시 유리병을 건조시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약포션에 필요한 모든 유리병을 준비하고 약포션 제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 그들은 배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왕의 오른팔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허가 없이 약포션을 만들었다며 작업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사토는 부하들이 부순 유리병들은 가짜였고 자신이 만든 유리병들은 보관함에 있다고 밝힙니다. 임무 성공으로 그는 유리병을 부왕에게 가져다주고 부왕으로 하여금 패배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계약을 깨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부왕은 해가 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녀가 그 도시에 백작을 데려오자 백작은 그를 지도자를 배반했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영토에서 추방합니다. 그러한 굴욕을 참을 수 없었던 부왕은 분노에 차서 백작을 공격하지만 백작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백작은 이제 부왕의 행동을 반역으로 간주하고 처벌로 그의 목을 베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토가 재빨리 개입하여 부왕과 그의 부하들을 기절시키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백작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백작은 검을 거두고 사토의 빠른 대처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토와 일행은 이 마을에 충분히 머물렀으므로 미아의 엘프 마을로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녀와 이넬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대장장이에게 모든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넬리는 사토에게 작별 선물로 등불을 주고 마녀는 그에게 마녀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수여하며 다른 마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들은 계속 여행을 하고 어느 날 아침 사토는 나나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는 것을 보고 깨어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평범한 일이다. 이어서 우리는 진아가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된다. 그녀는 사투에게 받은 편지를 들고 동료들에게 달려가 그들 앞에서 흥분하며 편지를 열고 소리 내어 읽는다. 편지에서 사투는 그녀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표현한다. 사투의 따뜻한 말에 진아는 기뻐하며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데 지금까지 사투의 모든 모험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 사투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는 자신의 여종들과 꽤 타락한 짓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밤에는 포치에게 세계수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과 평화롭게 살았던 7신에 대한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하지만 다른 두 신이 있었습니다. 8번째 신은 7신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용신이었습니다. 용신은 잠꾸러기라 긴 잠에 빠졌고 그 사이 세상은 그 주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9번째 신은 마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기적인 존재로 다른 신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인간들에게 숭배받는 다른 신들을 시기하여 마신은 자신만을 숭배하는 악마들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은 다른 종족들, 특히 인간들을 괴롭혔습니다. 절망한 인간들은 여신에게 악마들과 싸울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신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가장 강력한 신, 용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용신은 술 몇 잔과 바꿔 영웅을 소환하고 세상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마법, 신성한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토는 신성한 여신에게 소환된 영웅일까요? 그는 곧 제나와 재회할까요? 아니면 그의 길은 다른 곳으로 향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2기 요약을 원하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